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최근에 시황 이야기라든지 뭐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왜 하지 않았냐면 사실 진짜 많이 무언가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황 이야기는 저희가 한 4개월 전부터 좀 우려했던 내용들, 시장의 어떤 피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었고, 최근에 카페에다가 관심 종목 한 70여 개를 올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가장 억울하게 하락한 듯한 혹은 상승 여력이 많은 한 6개 정도의 종목을 따로 설명드렸잖아요. 어,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종목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여기 첫 번째 회원분들이 좀 문의가 있으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어, 여기 그 NC 소프트를 얘기했던 요 곳을 보면 여기에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소수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집중 투자하는 어떤 투자자였다면 이런 종목에 아마 좀 중장기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 6개 정도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 매수 한다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분기 실적 관심 77개 종목을 또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승 추세 여전히 좋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실적으로서. 근데 이런 애들도 나중에 갑자기 하락하고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또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최근에 좀 변화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황 같은 경우를 보면 시황은 보통 카페에다 아니 유튜브에다 올리잖아요.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전부터는 어떤 뭐 PMI의 어떤 고점 이야기, 그 다음에 2분기는 좀 겁나니까 추격 매수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하반기에 어떤 기저효과가 좀 사라진다면 뭐 이런 말부터, 그 다음에 2분기 수출, 3분기 실적 고점 이야기 이런 것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3분기 그부터 한국 증시의 이익 사이클이 좀 꺾이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이런 어떤 우려감들만 이렇게 쏟아내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 지수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틀리더라도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뭐 항상 비슷한 어떤 뭐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의 생각은 어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에서 힌트를 얻고 시장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실적을 정말 중요하게 보고 이렇게 실적 안에서 걸러진 관심 종목이 어떤 차트상 혹은 수급상 어떤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올 때 좀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수 같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뭐 이런 지수들은 사실 이런 방식으로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수는 하도 빠르게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수가 먼저 확 움직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가 좋아졌구나. 아, 이랬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저희는 차트로서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차트로 지수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본다면 일목균형표 상에 구름대 그 다음에 뭐 후행 스팬 뭐 요 정도는 꼭 참고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차트로서 심플하게 본다면
저희가 볼 때 121 이평선은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21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있는데요. 요때 주가의 모습은 121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승 추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횡보하는 애들이 있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하락 구간 때는 121 이평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121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온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볼 때 횡보구나라고는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일단은 최근에 121 이동평균선을 처음으로 깼습니다. 한번. 121 이동평균선을 계속 위에서 놀던 애가 한번 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다행이지만 조금 불안할 때는 이렇게 타고 내려갈까봐 121 이동평균선을 타고 내려갈까봐 이제 겁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깬 거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이 여기를 다시 회복할지 아니면 내려갈지 혹은 내려가는 척 다시 올라갈지 이거를 조금 봐야 되는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상 보면 요 121 이동평균선의 요 언저리와 구름대가 어떤 좀 강력한 좀 저항대의 어떤 모습을 띌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횡보 이후에 1차적으로는 여기 약한 구름대를 이 언저리를 돌파하는 게 가장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깨지면 조금 더 하향된 상태로 횡보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인 후행 스팬이 아직은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차트는 이렇게 뭐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 차트라는 것에서 표현이 된 거잖아요. 지수라는 이 숫자들이. 근데 이것이 표현되기 이전에 어떤 펀더멘털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곡 펀더멘털과 어떤 수급이 만나서 차트로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뒤에 걸 본 거죠. 그러면 이 앞에 것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펀더멘털은 뒤에 이야기하고, 펀더멘털은 저희가 최근에 계속 우려하는 어떠한 내용이 있다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거는 조금 뒤에 마지막에 짧게 설명을 드리고, 수급의 논리에서 한번 좀 먼저 보면 아이고, 그렇다면 어떤 수급을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급도 기관의 수급이 있을 것이고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있을 것인데, 이 아래 그림을 좀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와 가장 좀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외국인들이 현재 수급 모습을 좀 봐야겠죠. 근데 현재 뭐 다들 뭐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추이는 현재 50조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 리먼 사태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이런 매도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나름 생각하는 것은 있죠. 근데 그것들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근데 아무튼 그거 넘어가기 전에 수급의 모습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사태가 그 정도의 어떤 무엇인가? 라고 보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음, 상당히 많은 어떤 매도세였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종목이든 뭐든 간에 주 매도 주체가, 그러니까 하락을, 어떤 무언가가 하락하게 됐을 때 그 하락의 주 매도 주체가 일단은 그 매도세가 멈춰야 이 하락이 끝나죠. 근데 이 하락이 끝난다고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 매도세가 멈춘 다음에 하락이 멈추고, 그 다음에는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횡보의 과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런 요소들이 플러스가 되면, 좋은 쪽으로 플러스가 되면, 그때 매수세들이 붙으면서 다시 이제 상승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도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눈에 보이긴 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펀더멘털을 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봤던 그림은 코스피와 외국인의 순매수 누적 그래프가 얼마나 비슷하냐. 근데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월등히 좀 유사하다. 코스피 지수와 이런 모습을 봤고, 그럼 그런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언제 많이 어떤 그래프와 일치하느냐 혹은 비슷하느냐라고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누적 그래프는 코스피 기업 이익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은 실적을과 거의 흡사하게 수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어, 코스피 이익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고 꺾이고 할 때 이렇게 수급까지도 비슷하죠. 그리고 수급과 이익이 막 땅을 보다가 딱 치고 올라갈 때, 그렇죠? 딱 치고 올라갈 때도 어, 비슷한 어떤 변곡점의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은 수급과 어떤 실적 간의 어떤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기업이익은 확실히 상당히 높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수급은 엇박자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한 최근 한 10여 년 혹은 약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봐도 이 정도로 엇박자가 심하게 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한 엇박자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거를 좀 보면 그림이 조금 작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키워보면, 이 왼쪽의 그림을 먼저 보면 12개월 예상 EPS 추이랑 MSCI 신흥국과 예상 EPS 추이와 한국지수 12개월 예상 EPS 추이를 이렇게 놔둔 거거든요. 한국지수가 검정색이에요. 한국지수와 신흥국 지수가 신흥국 지수의 예상 EPS의 그래프가 거의 뭐 일치하죠.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EPS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22년의 예상 EPS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 과거의 추이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어떤 공통점들이 좀 있었냐면, 신흥국의 EPS가 꺾이면 그 다음에 한국 EPS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EPS가 꺾이면, 그죠? 이것을 추종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세가
같이 꺾일 수 있고,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한국의 코스피의 흐름은 항상 비슷했기 때문에 같이 꺾이는,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한국 지수의 2022년 예상 EPS 추이를 보면 이게 여기 신흥국 빨간색을 먼저 보면 한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계속 예상 EPS가 계속 횡보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꺾였고 5월 정도에 그 다음에 한국의 EPS 한국 지수 22년 예상 EPS가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이 정체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실적 우려에 대한 어떤 것으로 비춰졌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지수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지수가 우리 증시인데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온 만큼 좀 불안함도 있겠죠. 근데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함들이 나오니까 매도세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난 것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면 만약에 뭐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뭐 2천만 원이 될 게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했던 금액이 3천만 원이 되니까 이익 실현할 물량도 많겠죠. 그래서 매도세도 그만큼 강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약한 것은 내년에 EPS가 꺾이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다시 보면 여러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FOMC 이야기도 있고 뭐 테이퍼링부터 다양한 어떤 이야기, 최근 중국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게 복합적으로 확 이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딱 이해해서 딱 생각할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MSCI 신흥국 EPS가 상향된다면 예상 EPS가 상향될 때 그때 지수가 그때 뭐 선반영해서 오를 수도 있고 시차는 있으니까요. 나중에 지수가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전부터 외국인들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시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흥국 2022년도 예상 EPS가 상승한다면 그때 한국 지수도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고원저리 때 일어나는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좀 보고 시장이 다시 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횡보 혹은 하락이라고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물량을 막 이렇게 늘린다기보다 아주 싼 것들, 엊그제 그 카페에서 말씀드렸던 한 6개 정도 종목 아주 싼 애들이거든요. 뭐 이런 애들 혹은 이것 말고도 아주 저평가인 애들 일부 종목들 정도의 뭐 신규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따라서 추격 매수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을 계속 좀 좀 이렇게 두고 좀 여유 있게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역시 저희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장의 미래를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소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봐야겠죠. 소설로서 시황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은 실적으로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시황을 무시하고 그냥 개별 종목으로만 봐도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갈 것을 시장에 어떤 매크로 이슈가 생기면 약간씩 더 올라간다거나 더 빠지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내 종목에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굳이 예상해도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이 벌써 21년도 3분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21년 4분기 혹은 내년에 1분기, 2분기 정도까지의 어떤 실적 컨센서스들이 우상향하는 이런 종목들을 좀 좋은 자리에 온다면, 그러니까 좀 많이 조정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일이 있다면 그냥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왜냐면 여전히 2022년까지는 21년보다 22년에 코스피의 순이익이 그래도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뭐 한 순이익으로 보면 167조 정도 뭐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죠, 시장에서는. 근데 내년엔 한 180, 한 6조 정도 순이익을 예상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20년에서 치고 올라온 것에 비해 떨어지지만 그래도 증가하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미국에서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확 잠가버리는 사실 테이퍼링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건 아니니까요.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큰 이슈 이전에는 사실 뭐 테이퍼링은 뭐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금리 인상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미국에서 어떤 금리 인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좋은 회사가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너무 에너지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보면 꽤 많이 꽤 많은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가 있어서 실제로 딱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급할 건 없잖아요. 천천히 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석 전에 그렇게 뭐 급하게 할 것도 없고요. 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신흥국 EPS의 상향 혹은 한국 지수 예상 EPS의 상향 이것을 좀 기다리면서 어, 안전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별것도 아닌 내용을 길게 썼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소설이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